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지난주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가장 낮았다며 대유행의 끝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마라톤 결승선에 비유하며 마지막까지 방역 노력을 멈추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방역당국은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가 5.8명이던 독감 유행 기준을 4.9명으로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위험군 대상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개시 시점도 11월에서 10월로 한 달 앞당겨 선제적 처방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고위험군에 지원하는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이 오는 21일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까지 어린이 가운데 2회 접종 대상자부터 시작됩니다.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접종이 이루어지며 고령층은 연령대에 따라 다음 달 12일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태풍 흰남노로 인해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고로 가동이 설립 49년 만에 처음으로 중단됐고 열연 공장의 복구는 6개월이 예상되는 등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포항제철소의 피해가 인재라는 점을 부각하는 브리핑까지 열어서 경영진 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전쟁 등의 상황으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거둔 에너지 회사들의 이른바 횡재세를 거둘 방침입니다. 우리 돈으로 195조 원 규모인데 초과 이익을 세금으로 거둬 회원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쓸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근 독감 환자가 이례적으로 늘면서 코로나19와 함께 동시 유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감염병에 대응할 의료 역량이 충분히 갖춰졌다면서 독감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치료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8월 말과 9월 초에 걸친 일주일 동안 독감 의심 환자 수를 비교하면 2017년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5명 가까이 발생했다가 코로나19가 유행한 뒤 1명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7명으로 상승해 5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억제됐던 독감 유행이 거리두기 완화 이후 다시 고개를 들면서 코로나19와 동시에 확산할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특히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중증으로 더 많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하고 인플루엔자가 동시 감염되는 경우가 이제 미국에서 보고가 됐는데 고위험군에서 동시 코로나 독감이 걸리게 되면 이런 경우는 중증도가 더 올라갑니다. 중증도가 올라가고 또 사망 위험도 올라갑니다. 따라서 고령층은 물론 40, 50대라도 기저질환이 있다면 중증화를 막기 위해 독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달에 도입될 코로나19 개량 백신과 동시에 맞아도 됩니다. 당연히 동시에 맞으시면 됩니다. 한쪽 팔에 독감 백신 맞고 같은 날 그 자리에서 바로 반대쪽 팔에 코로나 백신 맞으시면 됩니다. 갑자기 열이 나고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아픈 독감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대거 증식하기 전에 약을 먹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독감은 걸리면 48시간 안에, 코로나19는 5일 안에 투약해야 합니다. 지난해 한 알만 먹는 독감 치료제도 나와 더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현재 코로나19와 독감에 대한 진단과 치료 체계가 잘 마련돼 동시 유행하더라도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의 동시 유행을 대비해서 독감 유행의 판단 기준을 낮춰 더 민감하게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년 동안 뚜렷한 유행이 없었던 인플루엔자, 계절 독감이 올해에는 코로나19와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5.8명이던 독감 유행 기준을 4.9명으로 낮춰서 더 민감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위험군 대상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개시 시점도 11월에서 10월로 한 달 앞당겨 선제적인 처방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와 임신부, 어린이들은 독감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올해 독감 예방접종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질병관리청은 고위험군에 지원하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까지 어린이 가운데 2회 접종 대상부터 오는 21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접종합니다. 고령층은 만 75세 이상은 다음 달 12일부터, 만 70세부터 74세는 다음 달 17일, 만 65세부터 69세는 다음 달 20일부터 접종합니다. 국가 예방접종 대상인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고 비대상자는 본인 부담금을 내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BA.1에 대응하는 모더나의 이가 백신 161만 1,000회분이 15일부터 국내에 들어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백신이 15일 80만 5천 회분, 17일 80만 6천 회분이 각각 인천공항으로 들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 출하 승인 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동절기 접종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백신은 초기에 유행한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BA.1의 두 가지 항원이 포함된 이가 백신으로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세부 접종 계획은 접종이 준비되는 9월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대출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6개월 연장해주는 조치를 4차례나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되는데 정부는 또 한 차례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직후인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4차례 재연장된 끝에 이달 말 종료 예정인데 또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7일 연체가 있더라도 이자를 갚으려는 강한 의지가 있는 분들의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취임 때만 해도 추가 연장에 부정적이었던 김주현 금융위원장. 9월 달에 대해서 지금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어렵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게 해서 예외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하지만 최근 긍정적 입장으로 바뀌면서 추가 연장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올해 1월 말 기준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지원을 받은 대출 잔액은 모두 133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만기 연장이 116조 6천억 원, 원금 상환 유예 11조 7천억 원, 이자 상환 유예 5조 원 등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기에 상환을 유예하는 것은 당장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자만 불려 은행권의 잠재부실을 더 키울 것이란 우려가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도 여전한 논란거리입니다. 만약에 재산 조사를 해서 재산이 지금 연체 채무 금액보다 더 많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숨겨놓은 재산 가지고 또 하나 채무 대조정에 편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가서는 다시 그것을 무효화하고 정부는 회생 가능성이 있는 코로나19 피해자를 적절히 지원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피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수장이 코로나19 대유행을 끝낼 위치에 우리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끝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지구촌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정상적인 교역과 이동은 물론 국가 곳곳의 운영 자체가 사실상 마비되는 사태가 속출하자 WHO는 그제서야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팬데믹 늑장 선언 지적을 받았던 WHO 사무총장이 장기간의 코로나에 지친 사람들에게 뜻밖의 희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20년 3월 이후로 가장 낮았다며 대유행의 끝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never been in a better position to end the pandemic. We're not there yet, but the end is in sight. WHO 보고서를 보면 이달 5일에서 11일까지 전 세계 코로나19 관련 사망 건수는 전주 대비 22% 감소한 1,900건쯤, 신규 확진 건수 역시 전주보다 28% 감소한 약 313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WHO 사무총장은 마라톤의 결승선 예를 들며 여기서 방역 노력을 멈추고 기회를 놓치면 더 불확실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 marathon runner
does not stop when the finish line comes into view. She runs harder with all the energy she has left. So must we. We can see the finish line. 특히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70%라는 목표를 빠짐없이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쯤 외국인 관광객 비자를 면제하고 개인 여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코로나19 입국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런 내용이 담긴 입국 규제 완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루 입국자 수 상한도 철폐해 코로나19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입국 규제 완화 시기는 국내외 코로나 상황을 보고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독감 의심 환자는 급증하면서 올겨울 동시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코로나19 개량 백신 도입 계획을 밝히면서 독감 백신과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명절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번 추석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거리 두기가 없는 명절이었는데요. 자, 연휴 뒤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연휴 이후에 일부 확진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네. 이전 그 명절 연휴 동안에. 네. 이번에도 아마 일부 이 증가가 예상은 되고 있지만 워낙 그 앞 단계에서 큰 유행을 경험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됐었기 때문에 이 명절 연휴 자체의 이동이나 사람들 간의 접촉이 지금까지의 유행을 다시 반전시켜서 유행이 다시 큰 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고요. 네. 연휴 기간 중에 이제 접촉하면서 전파된 분들은 아마 다음 주 초까지 발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주 초까지의 확진자 발생 상황을 보면은 이번 연휴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명절 연휴가 6차 유행 감소세를 반전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또 그 6차 유행이 지금 감소하고 있지만 지난 3월 오미크론 유행 때와 비교해서 감소폭도 좀 줄고 속도도 느린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 확진자 숫자 이거는 실제로 이제 확진을 받은 그 환자들의 규모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유행의 가장 특징이면서도 대응이나 아니면 상황 파악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증상이 있는데 확진 검사 체계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검사를 받지 않은 분들이 많다라는 점이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실제 유행 규모보다도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 감소하는 그런 속도를 느리게 보이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실제로 이 유행이 그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면역력인데 네. 이 BA.1, 2에 의해서 이 가졌던 면역력들이 1, 2월 달 또 3월 달까지 획득됐던 면역력이 6개월 정도 지나면서 감소하게 되는데 네. 이 면역이 감소한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BA.5에 감염이 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 재감염 환자도 이제 7%를 넘게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이것들이 합쳐지면서 속도가 상당히 느리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미에 면역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10월에서 11월쯤에 그 국민 면역이 한꺼번에 다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 우려가 있는데요. 그 시기에는 재유행이 다시 올 수 있다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분석도 가능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BA.5에 의해서 이 경험한 그 7, 8월의 유행도 우리가 예측하거나 아니면 숫자로 접한 확진자 수보다는 네. 굉장히 큰 규모의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감염된 분들이 결국 지역사회에서 이 코로나19의 전파를 막아주는 차단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유지를 해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유행이 확 커져버리는 그런 상황은 기대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내년 1, 2월 달까지는 꾸준히 감소하는 그런 추이를 보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단 한 가지 걱정은 지금까지의 오미크론 변이 이외에 완전히 새로운 변이가 혹시라도 유입이 되면 이러한 예측들이 다 이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은 좀 주의를 갖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이런 코로나19 유행보다 더 걱정인 게 독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유행 동안에는 좀 잠잠했는데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거리두기를 완전히 마스크 착용 이외의 거리두기가 모두 없어지면서 사람 간의 이 바이러스 전파의 그 확률이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들 다 올라갔다라는 게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고요. 또 부가적인 이유로는 그동안 인플루엔자 유행이 한 2년 동안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감염된 환자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얘기고 또 백신 접종률,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 접종률도 예년에 비해서 한 10% 이상은 감소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되거나 백신 접종을 해서 면역을 가진 분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지난 2년 동안 계속 적은 상태였기 때문에 유행의 속도가 지금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독감 면역 보유자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잘 걸린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결국에는 올 겨울에 그 동시 유행, 이른바 트윈 데믹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독감 유행까지 겹치면 현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가 일상 의료 체계에서 대응이 되기 시작한 게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이제 완벽하게 그 조건을 갖추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제 여기에 인플루엔자가 코로나19와 같이 혼재돼서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 이 두 가지 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진단이 복잡해지기도 하고 증상으로는 감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두 번의 검사, 뭐 세 번의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별되기 전에 입원을 해야 되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소아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 초기에는 많은데 이때는 병상 부담, 그러니까 병상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부담이 생겨날 수가 있고 병상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건 그만큼 의료진도 많이 동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아마도 인플루엔자 이외에 RSV라는 호흡기 바이러스 또는 메타뉴모 바이러스나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같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들도 이 증가 속도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섞여서 돌면 이 감별 진단부터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상당히 철저하게 지금 해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의료 현장에서 대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선제적으로 막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게 백신이지 않겠습니까? 그 코로나와 독감 백신이 동시에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안전에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이 두 가지 백신을 동시에 접종했을 때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했을 때의 이상 반응이 이 두 개를 동시에 맞는다고 해서 각각이 서로 더 커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각각이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은 독립적으로 이렇게 그 확률을 그대로 유지가 되고 더 많아지거나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일상 회복 이후에 코로나 백신을 안 맞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독감 백신까지 접종을 이제 동시에 독려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양 백신의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겨울에는 여러 가지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들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 가지 바이러스라도 확실하게 감별할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독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독감 백신을 접종을 해서 특히 고위험군들에서의 그 발생 확률을 줄여주고 또 실제 감염이 되더라도 경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면 다른 코로나19나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와 감별하는 과정에서 시간 여유를 좀 가질 수가 있고 또 감별 진단을 하기 용이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적극적으로 접종할 필요성이 고위험군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 개량 백신들, 코로나19에 대한 개량 백신들도 도입이 되면 순차적으로 고위험군들은 접종을 하면 이런 이 복잡한 그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새로운 그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의 유행 시기를 네. 좀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듣다가 너무 궁금한 건데 혹시 그러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감염될 수도 있는 걸까요? 확률적으로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많지는 않았는데 그동안 남반구와 북반구 모두 인플루엔자 유행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그 드문 경우에 해당이 되지만 앞으로 만약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커진다면 상대적으로 그 동시 감염의 빈도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동시에 감염이 되면 당연히 증상도 심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사망하는 환자들이 고위험군에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똑같은 얘기 반복이 되지만 백신 접종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또 WHO 사무총장이 지금 코로나19 대유행이 끝이 보인다, 뭐 엔데믹이 보인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이번 그 코로나19와 같이 큰 유행을 비교할 수 있는 게 100년 전에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입니다. 이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을 때 1년 안에 끝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키면서 3년 정도 큰 유행이 반복이 되면서 감소하기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뭐 10년, 20년이 거치면서 이 계절성 독감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그 WHO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번 그 올해가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만 3년이 되는데 이 3년이 지나면서 코로나19의 큰 유행이 이제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고 결국은 이게 엔데믹이 되던 아니면 계절성 유행이 되던 일정하게 자리를 잡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백신이든 독감이든 코로나든 이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중요한 게 바로 생활방역 수칙이잖아요. 네, 이 부분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브리핑 가천대 개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태풍 흰남노로 인한 포항제철소의 피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책임 소재를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포스코의 경영진 개편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설립 이후 49년 만에 처음으로 쇳물을 녹이는 고로의 가동이 중단됐던 포스코. 며칠간 복구 작업이 이어지며 고로는 다시 돌게 됐지만 침수된 공장은 여전히 멈춰서 있습니다. 정부는 열연 공장 등이 정상 가동되려면 최대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뭐 열연 공장 같은 열연 2공장 같은 경우는 한 최대 6개월 이상 정상화되는 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스테인리스라든가 다른 부분들도 상당 기간 좀 복구에 정상화에 시간이 걸릴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장문의 보도자료에서도 수해 복구 활동만 소개할 뿐 공장의 피해 정도와 재가동 시기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선 언급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업부는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포항제철소가 입은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특히 이번 피해가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충분히 예보된 상황에서도 이런 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한번 따져볼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기록적 폭우에 만조가 겹치면서 하천이 범람해 피해가 커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수해 복구와 철강 수급 조사단을 구성해 피해 원인 등을 분석하고 책임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태풍 피해 조사가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며 최종우 포스코그룹 회장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정부 때 임명돼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했고 임기는 오는 2024년 3월까지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전례 없는 피해를 본 포스코에 또 다른 인사 태풍이 몰아치는 것은 아닌지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의 미국 생산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기차 지원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날 계획이지만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전기차 핸들을 직접 잡은 바이든 대통령이 활짝 웃으며 농담을 던집니다.
Jump in and give you a ride to Washington. Come on, we're ready. Does that make it work? Uber, right? That's an Uber. 세계 3대 모토쇼로 과거 미국 자동차 산업 중심지였던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북미 오토쇼.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의 미국 생산을 다시 한번 내세웠습니다. 특히 미국 고속도로에 세울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도 모두 메이드 인 USA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y'all are going to be part of a network of 500,000 charging stations. 500,000 throughout the country. 그러면서 한때 미국이 누린 자동차 산업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며 자동차 노동조합의 표를 호소했습니다. And I made the case so the president. We bet on the UAW to bring it back. Swear to God, you brought it back. 이런 가운데 북한 핵 문제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은 외교부 1차관은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관계자와 국무부 부장관, 백악관 NSC 관계자들을 두루 접촉할 계획입니다.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일련의 지금 과정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피해를 연일 호소하고 있지만 중간 선거가 가까워지고 있는 미국 정치권에선 법 통과를 되레 잘한 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해결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점점 더 의문이 드는 이유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받게 될 불이익과 관련해 미국 조지아주의 정치인이 잇따라 해당 법의 개정 또는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조지아주 서베나엔 2025년까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공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1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를 비롯해 라파엘 원옥, 존 오소프 상원의원, 버디 카터 연방 하원 의원 등은 당파를 초월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지아주 정치인들의 이런 움직임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현대차의 전기차 매출에 타격을 받게 되면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에너지 회사들의 이른바 횡재세를 거두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 돈 195조 원 규모인데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유럽연합, EU 회원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EU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쟁으로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얻은 에너지 회사들에게서 세금을 걷어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데 쓰겠다는 것입니다. It is wrong to receive extraordinary record revenues and profits benefiting from war and on the back of our consumers. In these times, profits must be shared and channeled to those who need it most.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EU 집행위원회는 에너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EU 전기 가격은 가장 비싼 에너지원으로 생산된 것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현재 천연가스가 가장 비싼데 풍력이나 태양력, 원자력을 통해 전력을 싸게 생산해도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어서 평상시보다 많은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 우연한 초과 이익을 횡재세 부과를 통해 회수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Our package proposes a European mechanism for collecting and redistributing the exceptional surplus profits and revenues that the war in Ukraine has brought several energy companies. EU 집행위는 이 법안으로 1,400억 유로, 우리 돈 195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U 전체에서 이 법안이 실행되려면 27개 회원국 모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유럽연합은 오는 30일 에너지 장관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삼성전자가 기후위기 극복 동참을 선언하며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내용의 새로운 환경 경영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경영 패러다임을 친환경 경영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향후 7년간 7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우선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공정 가스 처리 효율을 대폭 개선할 신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저전력 기술을 개발해 2030년까지 주요 전자제품 전력 소비량을 평균 30% 줄이고 폐제품에서 수거한 재료를 새 제품에 활용하는 자원순환 체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오는 2030년까지 해양수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18년보다 70% 줄어든 120만 톤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수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노후 어선을 대체하고 오는 2026년부터는 저탄소, 무탄소 선박 보급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갯벌 군락을 복원하고 오는 2030년까지 바다숲 5만 4천 헥타르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 주요 국가 무역항을 수소 생산과 유통 거점으로 활용하는 수소 항만 조성 방안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타이완 보건당국은 일본 후쿠시마 일대 식품 수입을 허용한 지 6개월여 만에 해당 식품에서 처음으로 미량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15일 연합보 등 타이완 언론에 따르면 타이완 위생복리부 식약서는 매일 실시하는 일본 수입 식품에 대한 방사선 검사에서 후쿠시마 부근 군마현에서 생산한 곤약가루에서 세슘 137이 검출됐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이어 식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감마 핵종인 세슘도 검출됐다면서 이들은 각각 1kg당 4.8베크렐이 검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우슈메이 식약서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후쿠시마 원전 부근 지역에서 수입된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으나 타이완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기후 위기의 시대입니다.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첨단 기술과 제품 전시회가 광주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오염된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개발된 로봇입니다. 로봇이 더러워진 수조물을 빨아들이자 이내 깨끗해집니다. 해양 사고로 기름이 유출돼도 실시간 정화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해역에서 더 이상은 사람이 수작업으로 흡착포를 던지지 않고 모두 이제 자동화 로봇으로 기름 유출 사고들을 다 대응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추후에는 육지에서 쓰레기까지 청소하는 정말 환경 개선 모빌리티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110개 업체가 참가한 13번째 국제기후환경 산업전엔 기후와 환경 관련 최첨단 기술로 탄생한 제품들이 전시됐습니다. 화학 제품 없이 물만으로 10초 만에 세척이 가능한 살균 세척기, 고품질 수돗물 생산을 위해 염소가스 등 독성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소독 방식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이게 정수뿐만 아니라 하수 처리장 아니면 수영장, 물을 소독하는 데 다 들어가고 있고요. 고품질의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 일종 차염으로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 일종 차염을 만들 수 있는 국내에서는 유일한 발생 장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공동 주최하는 산업전에선 업체들의 판로 개척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화상 수출 상담도 이뤄졌습니다. 기후 환경 산업의 발전에 정진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상생 협력과 판로 개척에도 큰 도움이 되어줄 것으로 믿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손을 맞잡고 미래의 먹거리인 기후 환경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재앙이 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한 첨단 기술과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제기후환경 산업전은 16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북상 중인 제14호 태풍 남마돌이 일본 규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남마돌이 서귀포 남동쪽 먼 바다까지 북상한 뒤 급격히 방향을 틀어서 다음 주 월요일쯤 일본 규슈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후 일본 열도를 따라 계속 북동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제주도와 남해안, 영남 동해안은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 비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진로가 아직은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진로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농심 신라면과 오리온 초코파이 등 국민에게 친숙한 가공식품들의 가격이 10% 전도씩 올랐습니다.
국내 라면 시장 1위 농심은 국제 국물가 상승 여파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해서 26개 라면 브랜드의 가격을 15일부터 평균 11.3%, 스낵 23개의 가격을 5.7%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라면 가격은 10.9%, 너구리는 9.9%, 짜파게티는 13.8% 올랐고 새우깡은 1,100원에서 1,180원으로 6.7%, 꿀꽈배기는 5.9% 인상됐습니다. 지난 9년 동안 가격을 동결해온 오리온도 16개 제품의 가격을 15.8% 인상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라면 제과 업체들도 가격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쓰레기 등 환경오염 문제는 지구촌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인데요.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친환경적으로 폐기물도 처리하고 다양한 사회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해내는 플라즈마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플라즈마 기술연구소 최용섭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선 소장님께서 플라즈마 기술연구소가 어떤 곳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플라즈마 기술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정부 출연 플라즈마 기술 전문 연구기관으로 플라즈마 기초기술 연구 및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해 플라즈마 상용화 기술 개발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플라즈마 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의료 장비뿐만 아니라 환경 개선 기술, 태양전지, 폐자원 가스와 같은 신에너지 개발, 농업, 바이오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융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플라즈마 기술연구소는 플라즈마 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새로운 플라즈마 기술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플라즈마가 산업뿐 아니라 저희 과학 뉴스에서 가장 많이 전해드리고 있고 그런 용어인데요. 정확한 뜻이 궁금합니다. 네, 플라즈마는 물질의 네 번째 상태입니다. 보통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고체, 액체, 기체라고 하는데요. 네. 물을 예로 들었을 때 온도가 낮으면 얼음 상태로 존재하고 온도가 올라가면 액체, 온도가 더 올라가면 기체 상태가 됩니다. 이 기체에 에너지를 더 가하면 이온과 전자가 서로 분리된 플라즈마 상태가 되어 네 번째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주의 99%는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하며 우리가 낮에 보는 태양, 밤하늘의 별, 번개나 오로라 등은 자연 속에서 볼 수 있는 플라즈마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날 플라즈마는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되는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칩 8대 제조 공정 중에서 산화, 식각, 증착 및 이온 주입, 금속 배선 등 4가지 공정에서 플라즈마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뿐 아니라 표면 계질, 신소재 개발, 디스플레이 산업, 에너지 산업 분야, 환경기술 분야, 우주항공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플라즈마 기술이 적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농업 및 식품, 바이오, 의료 분야에까지 플라즈마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물체의 네 번째 상태,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 사실 좀 생소하지만 우주에서 보면 가장 흔한 형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플라즈마 기술연구소에서는 어떤 기술을 연구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 플라즈마 기술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주요 분야는 크게 기반 기술, 원천 기술, 융복합 기술로 나누어집니다. 네. 플라즈마 기반 기술은 나무를 예로 들면 마치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야인데요. 플라즈마 자체의 물리화학적 특성, 다른 물질과 접촉 시 플라즈마와의 상호작용을 해석하는 등 플라즈마의 근본적인 원리를 연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플라즈마 활용 시 대부분 물질과의 반응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물리화학적으로 규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반도체 칩 제조에 사용되는 플라즈마 공정을 예로 들자면 공정에 필요한 플라즈마가 균일하게 잘 만들어지는지 동일한 성능을 지속적으로 잘 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장치 설계, 해석 및 진단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플라즈마 물성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물성 데이터를 생산하고 구축하는 연구를 하는 것이 기반 기술 분야의 주요 과제입니다. 다음으로 원천 기술은 플라즈마를 어떻게 잘 만들까를 고민하는데요. 플라즈마를 적용할 곳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스타일의 플라즈마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합니다. 네. 500kW 정도의 대형 전력을 사용하여 6000도 이상의 고온을 내는 플라즈마 토치 개발부터 사람의 피부나 농식품에 직접 적용해도 되는
아주 낮은 전력의 플라즈마 발생 장치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융복합 기술은 앞서 연구한 기반 기술,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어떻게,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분야인데요. 수처리, 폐기물 처리 등 환경부터 농식품 분야 등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플라즈마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플라즈마가 폐기물 처리에 활용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이게 좀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약 50만 톤 정도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 90% 가까이는 재활용을 하고 5%는 매립, 5% 정도는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하면 친환경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폐기물 소각 방식은 불로 태우는 것인데요. 불로 태울 경우 여러 가지 유해가스 성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발생한 유해 물질을 후단 정화시설을 통해서 포집한 후에 굴뚝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온의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면 유해가스도 적게 나오면서 폐기물을 깨끗하게 분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깨끗한 합성가스를 생산하여 수소로 만들거나 발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성분 중에서 가스화되지 않는 성분들의 경우에는 유리화해서 순환골재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뿐만 아니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가스까지 생산을 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런데 폐기물에서 가스를 만들어내는 기술은 기존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건가요? 예, 저온 가스화를 통해서도 폐기물로부터 가스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유해 성분들의 함량이 높아서 후단 세정 설비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플라즈마 가스화의 경우에는 플라즈마 토치를 활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인 1400도 정도의 분위기에서 가스화를 진행합니다. 이 정도 고온 환경에서는 유해 물질이 거의 분해가 되어서 상대적으로 깨끗한 합성가스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군요. 네, 플라즈마가 이렇게 환경 분야에도 적용이 되지만 다양한 산업 분야에도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 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는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의 알코올 소독제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도 하였는데요.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라디칼이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라디칼과 물을 합성한 라디칼 수가 피부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기존의 알코올이나 가산화수소 같은 소독제와 동일 수준의 살균 및 향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이외에도 화학약품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농식품을 더욱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농생명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여러분들이 더욱 안전한 먹거리를 드실 수 있도록 다양한 농업 관련 플라즈마 기술들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플라즈마 기술이 아주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고 또 적용될 수 있는 그 가능성까지도 짚어주셨는데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플라즈마 기술은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으로 사회 및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즈마 연구를 통해 인공위성의 눈 역할을 하는 광학계 제작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는데요. 초정밀 연마용 플라즈마 발생원 기술을 개발해서 우주 산업에서 주목받는 소재인 실리콘 카바이드를 0.2 나노미터 수준으로 연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미래 전략 산업이자 국방력과도 직결되는 우주 기술 확보를 통해서 최첨단 산업군의 자체 기술 확보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플라즈마 기술은 최첨단 산업군부터 앞서 설명했던 환경 분야, 의료, 미용, 농식품 등에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다양한 기업과의 기술 협력으로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국가 산업 경쟁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플라즈마 기술의 좋은 점을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단점이나 한계도 있을까요? 네, 플라즈마 기술도 당연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산업적 응용을 위해서는 경제성이 필연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플라즈마를 이용한 폐기물 처리 기술의 경우 기술 자체는 오래전에 개발이 되어서 산업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10년 전에 청송에 하루 10톤 정도를 처리하는 플라즈마 소각로를 지었었고 연천에도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플라즈마 가스화로를 건설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2015년도에 다 정리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환경 분야에 더 많은 돈을 쓰기 시작했고 플라즈마 기술도 경제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또 기술 혁신을 통해서 플라즈마 기술의 비용을 낮추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경제성과 비용 문제는 앞으로도 조금 더 해결해야 할 과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마지막으로 플라즈마 기술연구소의 앞으로의 계획도 전해주시죠. 예, 저희 플라즈마 기술연구소는 전라북도 새만금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바탕으로 아리백 산단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파리시 면적의 4배에 해당되는 409제곱킬로미터의 새만금에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반드시 설치해야 할 산업 폐기물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아리백 산단에 어울리는 플라즈마 소각장으로 건설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에서 나오는 모든 폐자원을 100%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즈마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플라즈마를 이용한 농생명 바이오 연구 결과를 실증할 수 있는 실증 단지를 건립하는 일도 새만금 개발청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를 활용하는 많은 산업 분야에서 신뢰성 평가를 의뢰해 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적용되는 부품 소재에 대한 신뢰성 평가 의뢰가 많아서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신뢰성 센터도 구축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플라즈마 자체에 대한 기반 연구를 강화하고 관련 플라즈마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플라즈마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점차 많이 좀 상용화돼서 우리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플라즈마 기술연구소 최용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폐암 환자의 항암제 내성의 원인을 밝히고 새로운 치료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미랑, 김선영 박사팀은 단일세포 유전체 분석 기술을 이용해 ALK 양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 가운데 암세포 내 특정 효소인 CDA가 활성화되면 항암제 내성이 생긴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은 또 CDA 억제제가 내성이 생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사멸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해 CDA 억제제와 기존 항암제를 함께 투여하는 새로운 치료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체에 무해한 나노젤을 이용해 빛을 쪼여 암세포를 공격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권태혁 교수팀은 물에 잘 녹고 생체에 적합한 고분자 기반 나노젤로 광감각제를 감싸 정상세포에서는 체내 독성을 줄이고 암세포에 빛을 쪼이면 활성화돼 항암제를 방출하는 나노젤 광감각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나노젤에 빛을 주지 않으면 정상세포는 물론 암세포에서도 24시간 동안 모양과 크기를 유지했으며 빛으로 광감각제의 독성을 조절해 암 환자의 치료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손쉽게 혈압이나 혈관 나이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박성민 교수팀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연구진과 공동으로 별도의 센서 없이도 스마트폰 카메라의 롤링 셔터 현상을 활용해 생체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광혈류 측정 신호 획득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면 스마트폰 카메라만으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높은 신뢰 수준의 신호를 측정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기반의 의료 모니터링 시스템 상용화도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이 생활 속에서 과학기술 문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홈플러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업무 협약을 맺고 생활 속 과학기술 문화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홈플러스는 문화센터의 독서 공간에 과기정통부가 인증한 우수 과학도서 전용 공간을 조성하고 7명의 강사를 선발해 가을 학기부터 사이언스 클래스를 운영 중입니다. 또 과학교구나 굿즈 등 과학 문화 상품을 종합해서 홈플러스 매장에서 팝업 스토어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수장이 코로나19 대유행의 끝이 보인다면서도 마라톤으로 치면 결승선 앞에 와 있는 상황이라며 끝까지 긴장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도 코로나19 재유행은 잦아들고 있지만 증상이 비슷한 독감 환자가 늘면서 다시 방역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마라톤의 결승선을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